자, 인사. 다시. 공수 배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봅시다.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할 차례인가? 맞아? 네. 자, 보면 야, 요즘 PC방 가면 무슨 게임 해? 롤. 슈팅 게임 같은 거 이제 안 하나? 서든. 서든한테? 야, 저기 뭐야, 저거 하면은 왼쪽에 키보드, 오른쪽에 마우스 갖고 막 군인이 뭐 요지를 하면서 이렇게 뭐 셋이 뭐 이지랄하는 게임 아니야? 그런 건가? 그 조작할 때 왼쪽 키는 주로 ASDW를 누르나? 방향이니까. 오른쪽은 그 캐릭터가 바라보는 시선을 얘기하지 않아? 뭐라고 다시? 빵빵. 총도 마우스로 쏘는 거야? 네. 그래? 스파클링. 지금 맞냐? 저 이거 눈썹 망했어요. 왜? 아니 어제 눈썹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야, 눈썹만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남자로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한번 싹 그냥 시원하게. 진짜인데 밀어버릴까요? 몸에 있는 털을 싹. 뭐를? 눈썹이요. 아니야, 고 까리해, 괜찮아. 우리 모나리자처럼 모나리자.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버려 그냥. 약간 좀. 야, 저 눈썹 간지 이름 뭐야, 너? 증거는. 건호 딱 거기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 눈썹. 자 보세요. 그 게임할 때 선생님은 거의 게임을 안 해봐서, 근데 이제 그래도 몇 번 만전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왼쪽은 ASDW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방향을 이동하고, 오른쪽은 어떤 거야? 바라보는 시선을 이동하고, 뭐 이걸 오른쪽 마우스로 총도 쏜다며. 자, 시에서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 시를 노래하는 시적 화자가 시선의 이동과 공간의 이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이제 우리 질문이 주어지게 된다면,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을 동시에 보진 않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고요. 만약에 공간의 이동이다 그러면 공간이 이동한 거, 아니면 그럼 시선의 이동을 무시하는 거죠. 시선의 이동이다라고 한다면 공간의 이동을 무시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많이들 어려워해요. 특히 2학년 되면 되게 많이 어려워들 하더라고. 그때 또다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 말 들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뭐 어렵지 않겠죠. 그치? 좋습니다. 자, 45페이지를 보면 시상에서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나 우리가 시 내용의 파악에 집중하다 보면 쉽게 놓치는 개념이기도 하죠. 공간 이동 먼저 알아봅시다. 우리 금방 얘기했던 게임 캐릭터에서 ASDW를 누르면 마우스를 손에 놓은 채, 그러면 어느 특정 시선을 고정하고 이렇게만 움직이지 않니? 얘는 마우스를 놓게 되면.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공간의 이동을 물어볼 때는 시선의 이동을 무시하라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고요. 박목을의 나무라는 시를 한번 봅시다.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구에 그들은 때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이것만 해도 유성에서 조치원에서 공주, 이렇게만 해도 뭐가 된 거야? 공간의 이동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마저 더 읽어보면,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넘겨서 이런 것도 공간의 이동이 돼요. 46페이지.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이육사의 절정,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있죠. 자, 요거 봐봐.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를 보시죠.
나무처럼 구체적인 공간이나 지명이 나오지 않고요. 그냥 어디로 휩쓸려 왔다라는 얘기만 해. 휩쓸려 왔다라는 것 자체가 공간의 이동이 이미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북방으로 휩쓸려 왔다는 것은 휩쓸려 오기 전에는 북방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출발지, 도착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라는 힌트 또는 시그널 정도만 있어도 공간이 이동된 거다라고 알고 개념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김용택 시인의 들국이라는 걸 봅시다.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뭐한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화자는 여기서 뭐 하냐면 시선이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죠. 단풍, 물빛, 하얀 억새꽃 이런 식으로 시선이 이동해요. 아까도 선생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시선이 이동할 때는 공간의 이동을 생각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안 하는 거죠. 시선만 이동했다는 걸 체크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7. 파르라니 깎은 머리 조지훈의 승무. 박사는 얇은 비단으로 만든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자우로 고와서 서러워라. 대는 무대니까 스테이지죠. 빈대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미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 버선이요. 이 작품에서 화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춤을 추는 여승의 그 승무 스님의 머리 보다가 볼 보다가 소매 보다가 외시버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볼, 소매, 버선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게 위에서 아래로 시선이 내려오고 있죠. 이런 것도 시선의 이동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넘겨서 48페이지 개념 14. 이번에는 시간의 이동이라는 걸 봅시다. 시간의 이동은 흐름이라고도 하는데, 자, 시를 분석한다는 거는 시상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간과 공간, 자연물에 주목한다면 시상의 실마리를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시상에서 시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하는데 시간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시간만 나올 때는 시간성이 있다. 시간성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이동할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를 수도 있겠죠. 자, 백석 시인의 선우사 함주시초 시의 일부분을 보도록 하죠. 낡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이렇게만 본다면 저녁이죠. 저녁. 이럴 땐 시간이 흐르거나 이동한 건 아니고 뭐만 알 수 있어요? 시간의 개념, 즉 시간성만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따라해봐. 시간성. 좀 더 크게. 시간성.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시가 되게 긴데요. 필요한 부분만 선생님이 얘기해 놓은 거야. 4.19가 나던 해 새밑. 새밑은 연말이란 뜻이에요. 4.19가 몇 년도에 났어? 누가 지난번에 나한테 물어봤는데. 60년 그 연말에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마 미뤄 짐작컨대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와 화자 주변 사람들은 그 독재에 항거하는 그런 어떤 그 세력들, 그런 인물들이었었나 봐. 근데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돼요. 그전에는 피 끓는 젊음이었는데 18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기성세대가 된 거죠.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돼요. 그리고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여기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가 두 개가 있죠. 4.19가 나던 해 새밑 1960년 연말, 그리고 그로부터 18년 후. 자, 49페이지로 넘어가면 방금 앞 페이지의 작품에서 시상에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죠. 4.19가 나던 해 새밑 그로부터 18년.
그러면 18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시간 변화 또는 시간의 이동에 따른 시간 전개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개념에서 배웠던 게 계절 또는 계절의 흐름 배웠었지. 계절의 흐름 또한 시간의 흐름이 돼요. 왜냐? 계절은 시간에 포함되니까. 잘 듣고 계셔요? 대답 잘 듣고 있어? 네. 밑에 사진 감상하고. 저기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냐? 아, 어디였지? 배경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정답. 근데 여기 무슨 해변가야, 서해 해변. 근데 이걸 왜 찍었냐면 선생님도 처음 봤는데 하늘에 같은 시간에 하늘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었어. 해는 이거는 지구 있는 거고요. 머리 뒤통수에는 선생님 머리 뒤통수에는 달이 떠 있더라고. 앞모습은 없네요. 앞모습은 없지. 베일에 쌓인. 멋있다. 누가 멋있다? 너도 만만치 않아 임마. 귀엽다. 누구지 귀엽다? 자, 15번 개념 수미상관 50페이지 봅시다. 수미상관을 안 배운 사람은 없겠지. 이제 이 정도 되면. 수미상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가 머리 숫자죠. 머리수. 그리고 미는 꼬리미. 머리와 꼬리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건데,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의 앞대가리와 꼬랑지가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어떤 상관관계냐면 똑같거나 유사한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밑에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를 봐요.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이밤사 귓도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이게 가운데 거 다 잘라먹고 맨 앞에 1년과 맨 마지막 연만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위 작품에서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요 부분이 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행은 이 이행으로 된 게 한 행으로 처리되어 좀 길게 돼 있죠. 그래도 상관없이 수미상관기법이다, 수미상관법이다 라는 거죠. 수미상관법을 활용하게 되면 얘들아, 수미상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시 전체 구조의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 시가 이렇게 있고 얘가 똑같거나 비슷한데 가운데 별 지랄을 다 해도 시는 마치 모래시계처럼 뒤집어도 된다, 괜찮다, 균형 감각 있다라는 구조의 안정감을 주고요. 수미상관은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반복이 필요하겠죠. 행이 반복되든 시어가 반복되든 반복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시의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의미가 강조되는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이 나와 있는 시를 보면 뭐 그 작품 갖다가 수미상관이다 맞죠. 구조의 안정감이 있다 맞아요. 반복을 했다 맞죠. 운율을 형성했다 맞고요. 의미 강조했다도 맞는 거야. 이해됐죠? 그 시 하나 갖다가 이 5개의 개념을 아무렇게나 넣어도 당연히 맞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대답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51페이지 16번째 개념, 관찰과 관조라는 게 있는데, 관찰과 관조 많이 본 거 아니냐? 관찰 많이 들어봤죠? 관찰, 관조. 자, 그러면 관찰이 뭐야? 밑에 두 번째 단락 보면 관찰을 사전적으로 보자면 사물의 현상을 주의하여 살펴본 거예요. 그게 관찰이야. 얘들아,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살펴주는 사람들을 경찰이라고 하지. 경찰할 때 찰과 이 관찰할 때 찰은 같은 찰이야. 한자로 살필 찰자야. 살피는 거죠. 자, 근데 관조는 뭐냐면 관찰과 관조의 공통 분모는 관이죠. 관이 볼관자거든요. 근데 관찰은 그냥 그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보면서 살피는 게 관찰이고요. 관조의 조는요, 무슨 조자냐면 비출 조자예요. 이런 조명처럼. 그러면 빛이 나오는 광원이 있을 거 아니야? 광원이 비추는 대상에게 가야지. 그러니까
광원과 비추고자 하는 대상 간에 거리가 있어야지 환해질 거 아니야. 안 보인다고 랜턴을 이렇게 꾹 누르면 오히려 더 어둡지 않니 얘들아?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지 관조는. 그래서 관찰과 관조는 조금 달라요. 자, 잠깐 봅시다. 고재종 시인의 수선화 그 환한 자리. 거기 뜨락 전체가 문득 네 서늘한 긴장 위에 놓인다. 아직 맵찬 바람이 하르르 멎고 거기 시간이 잠깐 정지한다. 저토록 파리한 줄기 사이로 저토록 환한 꽃을 밀어 올리다니. 느낌표 있으니까 이거 뭐야? 빨리 대답. 명탐법. 거기 문득 네가 오롯함으로 세상 하나가 엄숙하고 고요해지는 시간, 네 서늘한 기운을 느낀 채로 나는 조금만 더 높아야겠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그 파리한 줄기로 거기에 꽃을 딱 피워낸 거예요. 수선화라는 거. 자, 넘겨볼까? 52페이지. 앞페이지의 작품을 보면 화자는 수선화 꽃이 피기 전 그리고 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관찰하는 태도를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파리한 줄기 사이에서 저토록 환한 꽃을 피워낸 꽃을 관찰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관찰이야. 관찰은 그리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면서 만져도 되고요. 보면서 냄새를 맡아도 되고, 보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감각을 동원해도 관찰이야. 그런데 관조는 뭐냐? 좀 달라. 관찰보다 관조가 조금 더 어려운 건데, 누구냐? 누가 졸고 있어? 너 이름 뭐야? 경현이? 잘하자. 너 이름 뭐지? 어? 유찬이? 너 집 어디야? 광명이야? 새끼. 광명에서 왔는데 왜 졸아? 잘했어, 잘못했어? 수업 시간에 준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잘못한 학생은 혼나야 돼요, 안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되죠.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한번 넘어갈까? 아니야? 이거는 앞에 엉덩이라도 이런 거라든가 뭐 카프리스 나는 아니 주면은 이거 좀 안 되지. 아니 어떻게 이런 명강의를 두고 줄 수가 있나? 네, 선생님도 잘생기시네. 카프리스 다 먹고 저러는 거. 야, 그 새끼들, 야, 선생님 얼굴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모자라잖아. 말이 내 말이. 아, 나 진짜. 야, 반장, 넌 집 어디야? 포천이. 송우고등학교. 예, 맞아요. 역시 선생님 집안의 동네가 포천인데 말했어. 훌륭하다. 그렇죠. 훌륭하다. 자, 반장을 해서 박수 한번 칠까? 그냥 쳐. 스킵. 자, 졸지 마. 얘들아, 관찰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관조를 보자. 졸지 말고 들어. 관조는 단골이야, 단골. 자, 관조를 사전 찾잖아. 그러면 관조 땡땡 명사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극히 바라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로는 풀리냐? 뭐 어떻게 고요한 마음으로 극히 바라보라는 거야. 선생님 버전의 관조를 보면 되죠. 자, 문학에서 관조는 주관적 느낌을 배제하고 대상을 사실대로 살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는 주관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시는 몇 인칭 문학이야? 1인칭 문학이기 때문이죠. 1인칭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쓴 말이 이거야. 그런데 시는 주관적인 것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되기 쉽지 않죠. 시는 화자로부터 출발하며 1인칭 화자는 주관적 정서나 감정을 배제할 수 없죠. 또 다음 거 봅시다. 박목월 시인인데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지금 2연과 5연이 똑같죠? 그치? 그 수미상관 이렇게 해도 수미상관 돼요. 완벽하게 1년과 마지막 년이 아니어도 얼추 위아래의 균형감만 있다면 수미상관으로 칩니다. 자, 어쨌든 수미상관은 아까 했으니까 화자는 일단 이 시를 바라보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치? 보고 있죠? 근데 자세히 뜯어보는 게 아니라 나그네만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나그네는 자기 화자 자신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건 알 방법은 없죠. 만약에 나그네라고 한다면 1인칭인 나를 3인칭으로 한 거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화자의 객관화나 그 다음에 화자의 객관화 또는 화자의 객관화를 통한 감정 절제 이런 것도 되겠죠. 그거 선생님한테 배웠지? 배웠지? 자, 근데 앞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관조라는 것은 주관적인 정서나 감정을 가급적 배제하는 거죠. 무덤덤한 척 하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정서가 배제된 시는 불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대상을 자세히 뜯어보는 건 아닌데요. 대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윽하게 덤덤하게 마치 객관적인 듯 말하는 것을 관조라고 그래. 근데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관조를 물어보면 관조임을 알아야 되고 관찰을 물어보면 관찰임을 알아야 되는데 관찰과 관조를 구별해라라는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이런 것도 가름해주고 정리해주는 거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알겠지? 네. 17번 개념 봅시다. 의인법과 화류법. 의인법과 화류법. 우리 저기 앞서서 비유법이라고 하고 뭘 배웠었냐면 직유법과 은유법 배웠었어요. 근데 총 비유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6가지.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풍유인데 직유, 은유가 거의 메타포, 즉 대표적인 비유법으로서 2개를 뺀 거고요. 나머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로서 대상을 드러내는 이 비유법은 4개가 더 추가로 더 있다. 그 의인법, 화류법 그 중에 2개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장아, 네. 요 4줄을 아주 크게 한번 읽어봐. 저는 책이 없습니다. 선생님한테 갖다 내서. 어? 저그 일기 쌤은 아, 그래? 야, 그래도 책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었는데. 여기 퇴소 안에 없어? 아유, 하려다가 실패한 애는 있고. 누구야? 손 들어봐. 누구야? 그래? 왜 퇴소하려고 그랬어? 어? 힘들어서? 힘내. 이제 4분의 1 지났어. 여기 지금 3분의 1. 3분의 1. 지망생 누구? 누구야? 어디마. 강토야? 네? 너야? 지망생? 왜? 여친이 보고 싶대요. 진짜? 네. 진짜야? 여친이 예쁘더라고요. 야, 강토 한 인물 하는데 딱 사이즈 나오지 않아? 여친도 예쁠 거라는? 아,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야, 끝까지 열심히 해. 배운 것 좀 많이 배워가고 힘내고. 가만히 있어 그냥. 자, 자 읽어봐 크게. 이전에도 말했듯이 비유법에는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풍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중 의인과 화류에 대해 알아보죠. 의인법과 화류법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 둘은 다릅니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자, 잘했어요. 자,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를 봅시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얘들아, 풀이 울었대요. 가능하냐? 아니요. 아니요. 근데 사람이 하는 행위를 풀에다가 투입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의인법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번에는 화류법에 대해 알아보자. 55페이지. 이해했다면 조금 스피디하게 할게요. 자, 화류법은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의인법인데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다른 표현으로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한번 봅시다. 자, 무생물을 생물로 한다. 자, 밑에 박스를 보면 A, B, C 경우가 있어요. 자, 강아지가 웃는다 보여? 그래요? 네. 강아지 감정은 있는데 사람은 아니죠. 그치? 네. 그런데 웃는 거는 사람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표현했으니까 의인법 되죠. 근데 화류법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강아지 웃지 않아요? 아니야. 문학은 정의가 그래. 우는 이런 감정적인 것은 사람만 있다고 전제를 해야 그래야지 의인법이 되는 거지.
B 보세요. B는 예시문이 뭐였어? 돌이 웃는다. 자,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했으니까 의인법 되죠? 또 무생물인 돌을 웃는 사람으로 표현했으니까 화리법이 또 되죠? 이럴 때는 의인법도 설명이 되고 화리법으로도 설명이 된단 말이죠. C. 시계의 심장이 뛴다. 무생물인 시계를 심장이 있는 것으로 표현했으니까 화리법 되죠. 그렇다고 해서 심장이 있는 거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굳이 얘를 의인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여기서 또 그러면 이 심장이 사람의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의인법 되는 거야.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아까에서 뭐랑 뭐는 구별 잘 안 한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관찰, 관조 구별하는 건 안 나온다고 그랬죠. 의인법과 화리법도 구별하라는 건 안 나와요. 근데 제시했으면 의인법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화리법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다음 18번째 개념 대유법 있다. 다 같이 따라해보자. 졸음 깨자. 대유법. 다시 한번 대유법. 자, 대유법은 뭐 하나의 사물이나 관념, 추상을 나타내는 말이 경험적으로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도록 하는 수사법. 다 필요 없어요. 대유법이란 것은 그냥 이런 거야. 지우개가 없네? 털 없니? 털? 아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자, 여기 보세요. 대유법이란 것은 이거예요. 작은 일부분이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하는 수사법이 대유법이야. 자, 따라해봐. 동그라미 친 거 뭐야 이거? 다 해봐. 뭐야 이거? 표해서 일부분이 전체를 대표해서 뭐야 이거? 하는 수사. 이게 대유법이야. 알겠지? 뭐 이런 거죠.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고기 먹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빵은 브레드가 아니라 뭐야? 뭐 식량,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푸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자, 혹시 학교에서 관동불고 배워본 사람 아직은 안 했나? 자, 보십시다. 자, 보세요. 관동불고 되게 중요해. 이거 참 전체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관동불고 촬영 강의를 다 끝냈는데 만약에 집에 돌아갔는데 관동불고 그 자세한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다 영상 선생님한테 메시지 보내면 영상 줄게요. 10개짜리인데 좀 깁니다. 자, 이게 관동별곡에서 맨 첫째 줄인데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근데 이 강호가 뭐냐면 이게 무슨 강자야? 강자죠? 이건 무슨 호자야? 레이크, 호수 호자죠. 그럼 강호는 강과 호수죠. 근데 여기 보면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렇게 해놨지. 강과 호수의 병이 깊어라는 뜻이 아니라 자연이란 뜻이에요. 강호는. 그러면 강호는 곧 자연인데 자연에는 강과 호수밖에 없어?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많지. 그런데 강과 호수가 자연의 일부분인데 이 일부분이 자연 전체를 대표했단 말이야. 이게 대유법이에요. 얘들아, 지금 이거 너희들 2학기 중간고사 시험 공부야. 잘 들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강호가 이것도 얘기할게. 확실히 고전시가에서 옛날 사람들은 개성 있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았고요. 좋은 것들은 베껴 쓰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방주의라고 그래. 모방주의. 실제로 있는 말이야. 그래서 좋은 거는 따라서 쓰는데 조선 전기 때부터 이렇게 강호를 자연의 대표로 썼는데요. 뒤에도 다 강호는 자연이야. 그래서 정리. 고전시가 아무거나 봐도 강호가 나와 있잖아. 그럼 다 자연이야. 강과 호수를 뜻하는 강호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 더.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이었지 자연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럼 강호는 항상 긍정이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근데 강호의 병이 깊어. 여기서는 아파서 병이 깊은 게 아니라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 나머지 병이 깊은 거예요. 이것과 병이 깊어 밑줄. 병이 깊어 밑줄. 이건 뭐 개념은 아니지만 자연이 너무 좋아서 병까지 날 정도다라는 것과 관련한 한자성어는 자 뭐라고 썼어? 연하고질. 따라해봐. 연하고질.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천석고황. 따라해봐. 천석고황. 그러니까 자연이 너무 좋아서 병까지 날 정도다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자연이 너무 좋아서 내가 병까지 날 정도로 자연에 있는데, 그래서 중림이 이제 지금의 전라남도 창평 고향인데 거기에 있었는데, 그 뒷내용은 임금님이 강원도 관찰사 심부름을 시켜서 너무 좋아서 한양으로 가는 장면부터 나와요. 그래서 기행가사기 때문에 여정이 쭉 나오는데, 자 너희들 가면 만나게 돼요. 교과서에서 모두.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거 봅시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뭐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작품 중에서죠. 이게 줘라. 이게 줘라. 정말 어떻게 재판 한번 할까? 스킵이야? 이 새끼 어디서 영어는 좀. 아니 국어 시간에 영어 쓰는 뭐 하는 거야? 반장 좀 참아. 괜찮아. 그다음에 자, 그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학교에서 배워본 사람 아직 안 배웠지? 들어는 봤죠? 만약에 너희들 주변에 너희들 바로 옆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꺼졌으면 좋겠죠? 그럼 그 꺼져야 되는 대상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근데 껍데기는 가라 했으니까 지금 안 갔죠? 안 간 거잖아. 그럼 화자의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러니까 정서는 부정이야 긍정이야? 근데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다 꺼져 이 새끼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제가 부정 긍정이 되는 거죠. 의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시를 분석해 나가라는 거야. 아 이거 좋은 수업인데 얘네들이 그냥 딱딱하게 됐네. 그러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뭐냐면 한반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제주도가 여기 있죠. 한라. 백두는 여기 있죠. 그러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니까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지만 한반도 전체가 한라와 백두밖에 없어? 뭐 설악산도 있고 뭐 광명도 있고 그치? 철산동 가까워? 철산동에 살아? 잘하자. 그 다음에 좀만 가면 저거 있지? 구로 디지털 단지 있지? 잘하자. 한반도가 한라와 백두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닌데 한라와 백두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여 비유해 줬으니까 이것도 역시 대유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니까 비유법 중에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 개념 강의로는 19번째네요. 57페이지에 무슨 법? 풍위법이다. 자, 풍위법도 마찬가지로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죠.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으로 다 필요 없고요. 속담 동그라미, 격언 동그라미. 문학작품에 속담이나 격언이 나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풍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이해됐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우화 이야기가 들어가도 풍위법이 돼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간을 한번 읽어보자.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는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야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돼 있다. 옛날 이야기가 두 개가 있지? 토끼전과 관련한 구토지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전설. 프로메테우스는 뭐였어? 신으로부터 불을 훔쳐다 인간에게 준 죄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들어가 있어도 풍이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58페이지 봐봐. 이제 비유는 다 배웠어요. 비유는 이제 알겠다고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이건 다 배웠는데 비유와 상징은 뭐냐 이거야. 비유와 상징. 그럼 비유는 뭐고 상징은 뭐냐?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미리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이건 비유다. 정확하게 이건 상징이다. 역시 이 경계를 그어서 출제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비유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상징을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비유든 상징이든 선택지에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네. 자, 두 번째 단락 있죠? 선생님이 초등학교 시절 요때 완전 귀요미였었거든요. 그때 지금 도쿄올림픽 중인데 그때는 88 올림픽이 개최되었었어요. 전 세계인의 축제가 한국, 그것도 선생님 고향인 서울에서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깜놀이었죠. 이렇게 서울 올림픽과 관련된 상징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뭐 호돌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홍보 영상, TV 홍보 영상에 맨날 나오는 게 63빌딩, 뭐 한강 이런 거 나와요. 이게 다 모두 서울을 상징하는 거래요. 서울 올림픽이니까. 근데 지금은 63빌딩보다도 훨씬 높은 빌딩들이 많죠. 근데 1988년도만 해도 63빌딩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서울의 입장에서는 자랑할 만하지 않아? 88년도야. 올림픽이 88년도다.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어? 50년이죠. 그래서 53년에 끝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35년 만에, 전쟁이 끝난 지 35년 만에 전 세계인을 불러서 운동, 축제 이런 거 하는 올림픽이 개최된 거죠. 그리고 88년도 올림픽의 전 올림픽이 미국 올림픽이죠. LA,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그리고 그 전에 올림픽이 뭐야? 80년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죠. 근데 당시 80년대는 전 세계가 냉전 시대였단 말이야. 그래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공산국가들만 참여했었어. 그래서 그 다음 미국 올림픽 때는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진영 국가가 참가했었어. 근데 냉전이 슬슬 무너지고 88 서울 올림픽 때는요. 그때 당시로는 역대 최다 참가국인, 그리고 냉전이 허물어지는 그런 축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보 선전이 엄청나게 대단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다시 비교해 봅시다. 다음 단락이야. 일반적으로 비유법은 원래 의미를 뜻하는 원관념이 하나, 이를 보조해주는 보조관념이 하나 등장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1대1이에요.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 내 마음 원관념 하나, 호수, 내 마음을 보조해주는 보조관념 하나, 1대1이죠. 그런데 상징은 아니야. 자, 59페이지로 넘어가서 밑줄 치고 별표 칠까?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된 채로 나타난다.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된 채로 나타난다. 63빌딩이나 한강의 원관념은 아마도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성장했다.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한 저력의 국가, 아시아의 파워, 세계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당당함, 뭐 이런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들이 짠! 하고 63빌딩 하나로, 아니면 짠! 한강 이런 거 하나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상징은 비유와 달리, 밑줄 이것도 상징은 비유와 달리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n대 1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대 1 하나로 드러낸다는 거죠. 자, 그 밑에 거 보면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인데요.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여기에서 상징이라는 것은 크게 관습적 상징, 창조적 상징 두 가지가 있는데 관습적 상징은 특정 집단이나 그룹에서 항상 그렇게 써왔던 상징이 바로 관습적 상징이야. 가령 기독교인들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겠어요? 기독교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희생 이런 거겠죠. 그렇지? 근데 또 반대로 창조적 상징은 그냥 개별 작가, 화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박두진의 해에서 나오는 해, 어둠 이런 것들은 각각 긍정, 부정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금방 선생님이 읽었던 위에 제시된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에서는 이 비둘기를 사랑과 평화의 새라고 노래하고 있죠. 비둘기 역시 관습적 상징이에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랑 혹은 평화를 상징한다는 거죠. 비둘기도 마찬가지야. 원래 상징법은 원관념이 안 보여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과 평화라는 원관념이 직접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상징으로 해도 되고요. 얘를 은유라고 봐도 돼. 그래서 아까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비유와 상징을 명확하게 구별짓지 않아요. 근데 이 비둘기 갖다가 비유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상징이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관습적 상징. 되죠. 그거 다 되는 거야. 이런 유연함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60페이지 21번째 개념인데 주객전도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반장 인사합시다. 차렷 공수 네. 네.